미국이 힘을 투사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평화로운가요?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들이 나오죠. 그 달러 패권의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달러 패권도 없어지죠. 비트코인은 앞으로 국제적인 모든 금융거래의 맨 최후의 담보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지금 늦지 않았냐? 늦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또 비트코인을 막 떠들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이 가격 다시 오니까 2, 3년 안에 기다려라.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생각보다는 당일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1만 달러까지 뚫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7만 5천 달러에서 이제 대기 중인 것 같고요. 가격은 꾸준히 앞으로 연말까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미국 대선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4년 동안 여러 가지 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과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아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뒤늦게 암호 자산,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이 많으세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족보가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당히 공부가 되었다. 일단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랬어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냐 안 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21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로는 대체로 이래요. 불법적인 일로 비트코인을 모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불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이 압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압수한 비트코인이 꽤 많았었는데 그때까지 미국 정부가 그거를 계속 팔았어요. 팔고 남은 게 21만 개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 이런 뉴스들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근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건 21만 개입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근데 그거를 팔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거를 팔지 않을 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안 팔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상승 모멘텀에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스탠스는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자,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 전략 산업이야. 그래서 가상자산, 암호자산 시장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다뤄야지.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나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국가가 밀어야 될 비즈니스지. 그래서 국가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꼭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채굴을 할 때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중국은 채굴을 금지했죠. 근데 중국에서 나온 채굴자들이 인근 국가로 가기도 했지만 미국으로 많이 옮겼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있어요. 정부 전체가 우호적이진 않았는데 각 주마다 우호적인 정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기가 남아돕니다. 왜 전기가 남아도냐면 셰일 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라가 넓어서 그런 원자력 발전도 있고 사실 어느 나라나 전기가 남아돕니다. 전기는 부족하면서도 남아도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피크 계절에 피크 타임에는 부족하고요. 평상시에는 남아도는 성질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게 심해요. 나라가 넓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나머지는 전부 미국에서 하겠다. 이거는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업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말로 하고. 또 이제 뉘앙스상으로 봤을 때 CBDC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은 스테이블 US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용인하든가 허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민간 업자들이 발행을 합니다. 스테이블 토큰이라 그래갖고 달러를 보내면 1달러에 해당하는 토큰을 주고 그 1달러를 그 업자가 보관하거든요. 1대1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토큰을 주면 1달러로 교환을 해줄 걸 약속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업자들이 그렇게 모은 돈을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 큰 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채권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2012년부터 미국 장기채를 중국이 가질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내고 있어서 그 자기네가 무역 적자 낸 것만큼 외국에서 미국 자산을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이 암묵적인 룰을 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파가 되니까 미국의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자율을 낮춰도 장기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장기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은 미국 채권을 사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것을 아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미국의 장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공부 진짜 많이 했다. 하루에 3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바쁜 분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을 다룰 때하고 동맹을 다룰 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은 뒤에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트윗으로다가 막 동맹국 수장을 욕하거나 동맹국 정부를 욕하진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은 그냥 대놓고 트윗, 지금은 X죠. X에다가 동맹국을 막 방위비 올려라 막 그러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되게 껄끄러웠죠. 일기 때 보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동맹국들하고 잘 지냈냐? 뭐 그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겨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들이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개성과 관련한 어떤 그런 쇼업이라든가 그런 과장된 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좌우해서 트럼프 2.0 시대를 예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릴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 1.0 시대를 우리가 비춰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과잉된 행동은 그대로 그냥 그건 어떤 개인의 개성으로 놔두고 실제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유추해보면 그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이 그닥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한 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오랫동안 치매였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세계의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이 치매가 있었어도 뭐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관료 체제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관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가 좀 더 빠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일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만 개의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든가 이게 팔아서 큰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걸 담당하는 관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나 편견 때문에 여태까지 팔아왔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니까 막 팔았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면 미국 정부가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것 같고요. 채굴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그것도 환경단체가 약간 저항을 하겠지만 그거는 환경단체가 논리가 틀렸거든요.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하고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죠.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하면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전력으로 기간 전력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수술이 중단된다. 이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이 있는데 뭐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라인을 멈춰야 된다.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꾸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간헐적인 에너지는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수요가가 필요해요.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요가가 그 전기를 사주면 그런 수요가하고 잘 맞거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대표적인데 풍력 터빈을 많이 설치했는데 바람이 불면 터빈이 안 돌게 막아요. 그걸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력이 과잉 생산되면 기간 배선망이 불탄대요.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터빈을 안 돌게 막습니다. 팬이 안 돌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출력 제한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거라고 해서 막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안 맞거든요. 이런 거하고 비트코인 채굴은 잘 맞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남는 전기 가지고 채굴을 하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채굴기를 끄면 되거든요.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이미 텍사스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은 아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중 패권 전쟁의 일원이라면 중국이 저렇게 행동하진 않겠죠. 애초에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2017년도 1월의 통계인데 비트코인을 달러로도 사고 위안화로도 사고 엔화로도 사고 유로화로도 사잖아요. 전 세계 통화하고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 거래 중에 위안화 거래 비중이 99%입니다. AI한테 최근에 물어봤더니 95%로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99%라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중국은 체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탄압했죠.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퇴출했고요. 2021년 봄에는 채굴업자를 퇴출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불장이 오면,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아마 시진핑 주석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소유금지 카드를 진지하게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이라면 중국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을 그렇게 국가 전략적인 어떤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최초로 지금 인식했다라고 보여지는 분이 트럼프 당선자입니다.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압축해서 이제 국제적인 자산이다. 개별 국가의 변덕스러운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관련이 없냐 하면 우리는 그런 외국이나 이런 데 우리의 자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해? 북한이 쳐들어와? 그럼 내가 비트코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차피 비행기 못 탈 거고 헤엄쳐가지고 일본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오디언스, 청자는 누구냐? 청자는 두 주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 또 하나는 슈퍼리치들. 슈퍼리치들은 뭐 정의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산이 한 2, 3천억 정도 이상 있어서 전 세계에 자기의 자산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야 되고요. 글로벌 기업들이야말로 진짜로 여러 나라의 자신들의 공장, 설비, 기계, 중요한 인력, 예금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청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중국이 외화 유출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 뺏긴다. 그러려면 그거를 뺏기지 않을 모빌리티가 가능한 자산이 있어야 된다. 슈퍼리치들은 그림 같은 거 사거든요. 그림 같은 거보다 훨씬 좋다,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고의 해바라기가 500억에 팔리는데 그 500억짜리 그림을 내가 옮겨와더라도 그거를 현금화하려면 그 500억 이상 가진 자산가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500억을 옮기더라도 500억을 한 번에 사줄 자산가를 안 만나도 돼요. 1억씩 뜯어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림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한테는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종의 알박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하고 슈퍼리치들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 그들에게. 그럼 내가 하나라도 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그들한테 팔아버려야죠. 네, 비트코인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고가의 가치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처럼 고가가 아니고 시총이 높지 않다면 지금 비트코인 시총은 10위 구위합니다. 그 메타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그런 비트코인이 지구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가고 어떤 정부도 동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신용의 담보물이 되죠.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기업이나 은행들 간에 야, 일주일만 돈 꺼줘, 내가 일주일에 이자 쳐서 갚을게 했을 때 그 돈은 완전 신용 기반으로 꾸게 돼요. 왜냐하면 담보를 설정해 봐야 그 담보물이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신용 기반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비트코인은 내가 10억 달러를 꾸면서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상대한테 잠시 맡길 수가 있죠. 내가 못 갚으면 상대방은 법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10억짜리 10억 달러짜리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면 되죠, 내가 갚으면. 이럴 수 있는 담보물은 없어요. 이런 속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국제적인 모든 금융거래에 사실상 맨 최후의 담보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없거든요. 금을 우리가 밤새 아르헨티나한테 보냈다가 내가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금이나 달러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격과 관련해가지고 자꾸 비트코인을 보니까 이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차원에서 보면 되게 안전하죠. 예를 들면 레리 핑크 회장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점유물로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소유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점유고 하나가 등기거든요. 등기라는 건 우리 자동차 같은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 그거를 몰고 가면 내가 주인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용사회에서는 자동차를 길에 세워놔도 거의 도난이 안 일어나죠.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뭐 내 현금 가방을 길에다가 잠시 놔두고 일을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누가 들고 가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물이 있고 등기물이 있는데 등기는 누군가 신뢰받는 그 당사자가 이걸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국가거나 사법부거나 아니면 은행 같은 거. 그런데 바로 이 등기 자산에는 누군가가 이거를 인증해 준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거래 상대방은 이 경우에 은행이거나 사법부거나 국가거든요. 그들이 이 등기 자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동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점유물밖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점유물은 큰 액수의 점유물이 거의 없어요. 100억짜리 점유물 생각이 잘 안 나요. 수천억짜리 점유물 거의 없어요. 다 등기물이에요. 금괴를 생각하는데 맞아요. 금괴의 현물을 갖고 있다면 그거 점유물이에요. 근데 엄청 무거울 거예요. 무게가 왜 중요하냐면 옮기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공항에서 걸려요. 우리는 공항에서 걸릴 짓을 왜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멀쩡하고 괜찮은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나라에서 멀쩡하게 번 돈을 그 나라가 뺏으려고 그래. 내가 금괴로 바꿔서 갖고 오다가 그 공항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통해서 지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구본을 통해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질 않아요. 더구나 세계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지구본을 보면 여러 지역이 극성을 띠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하고 이웃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태평양 이쪽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태평양 저쪽에 있어요. 물론 태평양은 너무 넓어서요. 미국이 태평양, 서태평양인데 미국이 있는 데가 동태평양. 서태평양까지 힘을 투사하기는 미국도 벅차요. 그리고 안 해도 돼요, 사실상.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를 잘 생각해보면 그냥 서태평양 일대를 일본이 누비고 다녔어요. 일본이 서태평양 일대를 누비고 다녀도 미국은 말로는 뭐라고 했지만 그닥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서태평양 일대를 누비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깨닫는 거죠. 야, 이 태평양이 아무리 넓어도 우리가 평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구나. 또 대서양은 되게 폭이 좁아요. 태평양처럼 넓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아메리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아메리카가 동쪽으로 이렇게 엄청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 유라시아 대륙의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가까워요, 남아메리카. 그래서 유럽의 패자, 유럽을 장악한 나치나 비렐름의 독일이 이 남미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갔지만 안보적 이유로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다가 또 하나 있죠. 태평양을 지나서 말레카협을 지나서 나오는 인도양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인도양은 너무 멀어요. 미국에서 인도양을 미국의 뉴욕이나 이쪽에서 가려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지고 지중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고 가는 거예요. 또 이 태평양 쪽으로 가려면 캘리포니아 쪽에서 대만, 남중국해, 말레카협을 지나야지 인도양이 나와요. 이 인도양에서 미국이 퇴조하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힘을 투사를 잘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막 지금 나오죠. 그죠? 미국이 힘을 투사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평화로운가요?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들이 나오죠. 그게 이란이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이 이스라엘 보고 야야 하지마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랑 관련 없어요. 이거는 미국이 구조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게 이제 달러랑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어려움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 눈 밝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푸틴,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한테까지 미국이 힘을 투자할 생각이 없구나. 하니까 푸틴도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페트로달라 우리 안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뭔가 다른 살 길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도 미국이 우리한테는 무기는 지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막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도양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 포함하니까 사실상 이제 중동, 인도양에서는 미국의 힘이 확실히 군사 지정학적인 미국의 힘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서양하고 태평양에서는 어떠냐? 대서양에서는 미국이 그닥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가 아직 없어요. 근데 태평양은 다르죠. 태평양은 뭐가 있죠? 동태평양은 괜찮지만 서태평양은 복잡해요. 거기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보다 더 심한 고립주의자가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이 당장 퇴조하는 일을 보기는 어려울 거다. 오히려 인도양에서 퇴조했던 미국의 힘이 서태평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달러의 패권은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1945년도에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 시작을 했는데 10년 좀 지나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다가 무역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 달러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은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영원할 거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무역 적자로 그렇게 빨리 바뀔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근데 기축통화국의 운명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내야 돼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낸다는 게 뭐냐면 달러를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내기 때문에 달러가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해요. 미국은 특수한 잉크에다가 특수한 종이에다 특수한 잉크로 해가지고 종이만 만들면 석유도 사오고 반도체도 사오고 TV도 사오고 자동차 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미국이 그 종이만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서로 자기 물건을 그 종이랑 바꾸려고 난리잖아요. 어떤 나라도 미국 종이 달러 우리 싫어. 우리 그냥 미국한테 무역 흑자 안 낼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나 적자를 한 기업의 소득과 손실, 한 개인의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역 적자하고 무역 흑자는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달러를 공급해가지고 외국에서 싸게 원자재를 사오거나 물건을 사오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한편 자기 나라의 일자리를 외국에 마구마구 내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철강 공장이 외국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이 나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이 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규모 제조업이 미국에서 떠나니까 미국에 이제 이거는 특별한 어떤 학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와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남성들의 준수한 일자리,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준수한 일자리는 산업화 국가에서 대규모 제조업이 제공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울산과 거제도가 제공하는 직업들이에요, 이게. 특별히 아주 우수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기만 하면 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가장이 마구마구 나오는 그런 대규모 공단이 바로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미국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미국에 이게 없어지는데 대신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보니까 버터를 마구마구 뿌린 거예요. 이걸 건앤버터 정책이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달러로 무기를 만들거나 무기를 사오고 또 복지로다가 빵과 버터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노숙자들 천국이에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어요. 미국은 누구한테 제일 안 좋냐면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한테 안 좋아요. 그들이 몰락한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몰락했는데 엘리트들한테는 좋고 저 하층민들한테도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아주 영리한 정치가가 이거를 정확하게 뽑아낸 거예요. 이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이 한 목소리가 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결론은 무역 적자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아젠다를 보면 줄이면 미국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자리? 아주 특출하지 않아도 안정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아젠다인데 이건 트럼프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트럼프 개인하고 무관한 거예요. 트럼프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찾은 사람이고 이거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었냐면 달러 기축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달러 기축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트럼프 현상을 통해서 결집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매우 이제 엄격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무역 적자에 대해서 엄격해지겠다는 거냐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그 달러 패권 니네는 우리가 엄청 좋을 것 같지 우리 달러 패권 그거 싫어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달러 패권의 비용이 싫은 거죠. 그 달러 패권의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달러 패권도 없어지죠.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부자들을 몇 번 만났는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들은 나이가 많으세요. 그 부를 축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시는데 이분들이 백전노장이다 보니까 머리가 좋으세요. 머리가 좋은데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없었던 개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니까 저항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아무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떠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요새 강연을 가면 완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의 팬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좀 있고 부동산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찾으세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이런 걸 갖고 있어봐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거의 대부분 국가가 가져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쉽지 않고요. 이미 국가가 또 똑똑해갖고 딱 이제 증여나 이런 걸로 비트코인 가지고 뭐 장난치기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전 세계라는 규모에서 봤을 때는 아직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유연성, 그러니까 과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슈퍼리치들한테 줄 가능성이 생겨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늦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언제든지 뛰어난 변호사라든가 뛰어난 세무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공부를 대신 시키고 야 그것도 모르냐 너는 나 변호사 바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번 4차 반감기의 특징인데 이게 그래서 좀 천천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슈퍼리치들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번 4차 반감기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이번 4차 반감기 때는 맥시멈 2억 5천만 원, 미니멈 1억 7천만 원 사이에서 아마 가격을 형성하고 아마 꺼질 거예요. 근데 그닥 많이 오른 게 아니죠. 한 2배나 2.5배 올랐다가 꺼지면 또 겨울이 짧아요.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러면서 또 좋은 장을 만나면 또 5억까지 갔다가 또 꺼지고 또 좋은 장을 만나면 나중에 10억 갔다 꺼지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근데 그거를 말해봐야 몇 번의 고비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못 버틴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해에 2009년인데 첫 해에 혼자 채굴을 거의 했어요. 그래가지고 11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라졌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가 죽었건 살았건 이 코인은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시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인이 움직인다는 뉴스만으로도 가격이 출렁출렁거려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있는지 불확실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것만 110만 개 정도 되고요. 초창기에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움직이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것도 한 100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개 정도의 10%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 전체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왜 연루가 되냐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이라는 그 인터넷 결제 업체를 1996년도인가 창립을 할 때 그 파트너가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피터 티엘,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그 피터 티엘이 비트코인 맥시에 가까운 비트코인 주창자예요. 그래가지고 피터 티엘의 영향을 받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피터 티엘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받은 건데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런 말이 있는 걸 저도 아는데 뭐 별로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르죠. 추측이 되는 인물들은 있지만 그래도 뭐 약간 2%씩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잘 모릅니다. 누군지. 지금만 해도 비트코인 시총이 금, 은을 포함해서 10입니다. 10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몇 배가 돼요. 비트코인.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의 10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의 1, 2위를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110만 개가 움직인다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충격이 오겠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주목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크랙 라이트라는 사람이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BBC에 1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광고성 보도를 해서 우리 업계에 굉장한 큰 충격을 줬죠. 근데 나중에는 뭐 거의 사기꾼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크랙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내성이 생긴 거죠. 뭐 인간 세상에 절대로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할 뿐이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 시스템이라는 거를 필요로 하는데 채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보안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고 안에 있는 보화라면 채굴 시스템은 금고의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 금고는 특수하게 만들어 갖고 금고의 두께도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호라는 방식은 그 금고 다이얼 방식이에요. 그래서
암호만 가지고는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금고체 가져가갖고 프레스를 깨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금고 안에 있는 가치물이 증가하면 금고 외벽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미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아무리 대단한 프레스로도 깰 수 없는 금고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줄어들어요. 어떤 이유로? 그럼 금고 외벽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금고 외벽이 줄어들어서 이거 불안해.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돈을 빼면 내용물이 또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럼 금고 외벽이 더 얇아지겠죠.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 국가가 야 찬스가 왔다.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깨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정부가 혹은 정부나 정부들이 그 얄팍해진 금고를 가져다가 깨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영원이 돼요. 저는 2014년도 2월 달에 일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마운트 곡스라는 암호 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요. 그래서 폐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일본인들이 거래한 게 아니고요. 달러 거래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비트코인 초창기 멤버들이 거래를 하던 중요한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중국계 거래소가 있기 전에는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한 거래량이 한 7, 80%가 아마 마운트 곡스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신주쿠에 모였어요. 그래서 데모하고 막 피켓팅하고 이런 것들을 외신이 보도를 했어요. 외신이 보도하는 논조는 세상에 진기명기다. 이거 사람들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그걸 돈이라고 해갖고 샀다가 큰 손해를 봤다. 이거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도하는 그 보도를 보면서 저도 정말 세상에는 창의적인 바보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보인데 진짜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 굉장한 바보들이다 생각을 했죠. 도대체 저거를 말로 해줘야 저걸 이해하나? 국가가 해야지 돈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마운트곡 사건 때문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지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왜 저런 사이비 종교 같은 저 미망에 빠졌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 책을 써야 되겠다. 이거 비트코인 장난 아닌데? 해서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써서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2월에 발견하고 2014년도 5월에 책을 쓰니까 2014년도 4월에 원고를 탈고를 한 거니까 3월, 4월 동안 잠을 안 자고 한 것 같아요. 거의. 제 기억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던 기억만 있어요. 새벽 3시까지 막 빙빙빙 도는 거죠. 흥분 상태여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이걸 왜 나한테 2012년도 비트코인 10,000원 안 될 때 나한테 비트코인을 얘기해준 지인이 주변에 없었던 거야 하고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비트코인 같다는 책을 써가지고 300권을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갖고 제 주변 지인들 300명이겠죠. 이렇게 쭉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만 받은 걸로 인지를 하고 나머지 200명은 그걸 받았다는 인지조차를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의 인지라는 게 그런 거죠. 그 100명 중에 읽은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이제 나의 제자들 그들은 진지하게 그걸 읽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부자가 됐겠죠. 부자 된 사람이 10명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안팎 300명 중에 10명 안팎 반응이 없어서 좀 기분이 나빴죠. 뭔가 이렇게 저자가 그래도 책을 써서 보내주면 문자라도 택배 잘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조차 안 했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걸 하면 자기가 받은 게 되고 내가 뭐 달라 그랬어? 이거 읽기 싫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작업을 하면서 그 책 편집자 디자이너하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만나서 작업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 중요한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 그랬더니만 이분은 아예 그냥 기술적으로 그 책 디자인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안 궁금한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그걸 기억 못 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본인의 남은 인생의 그 향로가 하나가 이렇게 딱 기회가 차단된 거죠. 거기서 궁금해했으면 제가 정말 성의껏 설명을 했을 거고 그리고 계속 그 이후로 저랑 교류를 하게 됐을 거고 제가 계속 설득하고 하면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전에 팔았겠지만 그래도 꽤 이익을 남겼을 텐데 아주 단호하게 안 궁금한데요? 거의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반응이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있는데 그들도 사기는 또 사요. 지키지 못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만나갖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죠. 네, 비트코인을 작년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좀 많은 게 불확실했죠. ETF 승인도 불확실했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했고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감기가 다음에 온다라든가. 근데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을 막 강하게 얘기한 영상이나 댓글들 보면 제가 완전히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과하게 착각을 하고 있거나라고 생각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작년에 만약 그때 그 댓글을 달 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샀다면 지금 수익률이 한 3, 4배 되거든요. 너무 아쉽고 그럼 지금 늦지 않았냐?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누구나 또 비트코인을 막 떠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그닥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지금 막 사가지고 뭔가 하지 못하고 나중에 막 남들이 다 얘기하고 할 때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상한 알트 들어가갖고 또 크게 잃겠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이 하도 그런 패턴을 보여갖고 오히려 그냥 지금처럼 이제 본격적인 장이 시작하면 이 가격 다시 오니까 2, 3년 안에 기다려라.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다. 해볼만 하다 그러면 공부하시고 주변에 어떤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로 이게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점으로 내년 여름까지 쭉 가다가 팍 꺼지거든요.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공부가 제 채널 지혜족보에 있는 200개 영상을 보시면 어느 순간 땅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